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년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정확히는 2달 반 남짓 뒤에 있을 국민의힘당 대표 경선과 관계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도착하기 직전에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경선 룰을 쭉 논란이 있어 왔던 경선 룰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종전까지의 경선 룰은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이른바 당심 70, 민심 30으로 반영되는 그런 룰이었는데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당심 100%, 그러니까 책임당원만으로 100% 투표를 한다. 단 50%를 넘지 못하는 후보가 있을 때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책임당원 숫자가 80만에서 거의 100만으로 육박해 가는 것만큼 역대 어떤 때보다도 책임당원의 숫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역선택의 우려가 있다. 30%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에게 표를 던져서 그 역선택의 효과가 결국은 후보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순혈주의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리고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러한 100% 책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는 이 뉴스를 듣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게 논란이 계속되거든. 70대 30의 논란이 계속됐어.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승민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가 나서게 되면 역선택으로 그가 대표가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우려 등이 겹쳐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난 주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100%로 투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그 직후에 초재선 의원 60여 명이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란에 불을 붙여가지고 오늘 아침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제 생각은 2004년에 결정됐던 70대 30 그 비율대로 이번 경선도 했어야 된다. 다만 문제되는 역선택 문제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일단 비상대책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선택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런 역선택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는데, 왜 이 역선택을 우려하게 됐는가 하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약 80개 내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것은 지난 총선거,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를 정확히 맞춘 한 3,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비교적 신뢰를 얻고 있는데, 지금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기본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1회 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력하다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마저도 모집단을 이미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집단.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화를 걸어서 번호부에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걸어서 응답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상당수 이렇게 모아놨다 이거지. 그 모아놔가지고 여론조사 1회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5년 이르는 동안에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은 이미 그 모아놓은 모집단이 그걸 그렇게 물으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편리하니까 그게 5년 동안에 친문재인 쪽, 친민주당 쪽으로 기울인 모집단이 대체로 60~70%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에게 전화가 갔을 때 국민의힘당 대표자가 누가 좋으냐고 물으면 그건 민주당 쪽에 유리한 후보,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촉발점이 된 그래 유승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책임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낮은데 일반 여론조사는 굉장히 높다. 이런 현상 때문이다 라는 내부의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것도 영업행위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최소 비용으로 편리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해내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이미 확보된 모집단에게만 전화하고 하는 방법. 그게 아주 편한 방법이죠. 아주 조작할 수도 있지요. 뭐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아주 조작. 그냥 눈짐작으로 대체를 이렇게 맞춰갖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전체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선택을 걱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70대 30 비율 종전대로 유지되기를 제가 바랐던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 비용을 많이 주면 돼요. 많이 주고 그것을 의뢰한 쪽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그래야 이미 그 사람들이 기왕에 확보되어 있던 모집단 전화번호를 그건 폐기 처분하고 정말로 무작위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 그러면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을 상대로 그걸 확인하고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무당층, 국민의힘당 지지층을 상대로 30% 여론조사 기간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2004년에 확립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것을 전당대회를 2달 반 앞두고 갑자기 바꾸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국민의힘당에도 부담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선 규정 개정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적 행위를 했다. 누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돕는 철저한 이적 행위를 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과 대결한 자유민주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세력 간의 대결인데 이건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전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당 당적을 가진 유승민이가 종북주사파 쪽에 유리한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적 행위를 했고 그건 전쟁 범죄자지요. 전쟁 범죄자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에 백서를 만들어라. 승패의 요인 0.73%로 왜 간신히 이겼느냐, 5나 10%로 이길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된 데는 어떤 부정적 요소가 작용했느냐, 이런 걸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들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버렸어요.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런 반성 회고 없이 국민의힘당 대표 경선이 시작되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죽자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경선 룰까지도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유력한 유튜버고 언론계의 중진 원로급에 속하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신문 주필이고 현재는 정규재 유튜브의 설립자인데 그 정규재 주필이 대통령 선거 전후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에 가야 할 사람이다.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만일 이번 경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석고대죄 하세요. 석고대죄 하세요. 뭐를 잘못했다 하는 거 석고대죄 하십시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원내대표를 했고,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반대를 했으며, 그가 탄핵 사태에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앞장을 섰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순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미 옛날 얘기로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한 이 행태에 대해서만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고대죄 하세요. 석고대죄 하고, 그러고 이번 경선에는 안 나가야 새로운 유승민이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자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공자가. 군자는 이 순간적으로 좋게 변할 수가 있다. 표변. 그게는 이 표범 표자를 쓰는데, 표범이 늦가을 겨울 초입에 털갈이를 할 때 이쁘게 색깔이 변한다는 그걸 인용해가지고 선비가 과거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함정에 빠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게 변할 수가 있다. 표변한다. 그 표변의 계기를 만들고 국민 앞에 나설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선에 나갈 사람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빼고 여러 사람이 있죠. 제가 무작위로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을 예를 들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당대표, 이런 분들이고, 아직 안 알려져 있지만 또 아마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이 몇 분 예를 든 이분들에게 어떤 결의와 각오, 어떤 헌신할 결단으로 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북 주사파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과의 대결을 한 전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째.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도구로 선택한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이 새로운 당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당대표가 선출되고 1년 1개월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뽑아내는 그 공천 과정, 공천 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현재에는 그 공천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충원해가지고 그리하여 그 선거에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 그때가 되면 만 2년이 되는데 그 총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민주당에게 국회가 장악된다고 한다면 남은 3년 임기의 윤석열 정권의 운영은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비극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다시 그 시점에서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종북주사파에게 그 정권을 넘겨줄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총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내야 후보로 내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책임이 새로 뽑힐 당대표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이번 당대표 도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각오와 어떤 보관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묻고자 합니다. 2년 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 공천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한 그 공천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부패 공천이에요. 부패 공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쉬운 TK, PK 지역에서는 돈 냄새가 풀풀 나는 지역이 있어요. 돈 냄새가. 이 점은 유력한 언론인
우파에 속한다고 하는 언론인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둑판 옮기듯이 자의적으로 여기저기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여 민주당에게 의석을 빼앗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하면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만한 공천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언감생심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정도의 사람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뽑힐 당 대표가 되는 이가 지난번 그 공천 과정을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고 국민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이 공천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일부 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아야 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그래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각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선발해내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만큼 고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고심하고 있습니까? 합종연행으로 대표되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막중한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몰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